자, 강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수필쓰기 실전 수업입니다. 이제 창작이론이 아니라 이제 실제로 수필을 쓰기 위한 구체적인 기법을 이렇게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필 쓰기에 앞서서 수필가가 지녀야 할 몸가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필을 쓰려고 하면 머리로 쓰지 말고 발과 가슴으로 써야 한다. 그 말이죠. 발은 그 노력을 얘기하는 것이고 가슴은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달걀을 잘 낳는 암탉은 주변에 벌레, 풀잎, 곡식 이런 먹이를 부지런히 주워 먹어야 건강한 달걀을 낳는 겁니다. 수필은 겸손과 반성의 문학입니다. 그래서 수필가는 거리를 지나가는 그런 거지에게 동전면잎이라도 이렇게 쥐어줄 수 있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지녀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수필은 즐거움을 주는 그런 글이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나 고기 잡는 어부들이나 다 시인이었고 또 호롱불 밑에서 옛날 얘기 들려주시던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이야기꾼이었죠. 소설가였죠. 우리가 전문 이론이나 또 전문성을 갖지 않아도 이야기하는 즐거움만으로 쓰는 즐거움만으로도 충분히 수필을 쓸 수 있습니다. 재밌는 수필은 오히려 전문가, 기성 작가들의 그런 어려운 글보다 더 진솔합니다. 아마추어 작가가 오히려 더 감동을 주는 그런 글을 쓸 수 있는 겁니다. 다소 문장의 표현에 다소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그 글 속에서 즐겁고 또 진솔함을 줄 수 있다면, 진정성이 있다면 그런 수필은 많이 읽히는 겁니다. 독자들에게 감동과 즐거움을 줍니다. 저는 그런 일을 아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성 작가들만이 좋은 수필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수필 쓰기의 매력은 이 수필이라는 장르가 나를 중심으로 한다는 겁니다. 내 얘기를 갖고 이 세상과 소통하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수필 세계의 중심은 바로 나고 내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필을 잘 쓰든 또 수필을 좀 쓰는 것이 미흡하든 그 글은 내가 쓴 글이고 또 내 생각이 담겨있는 그런 글이다 하는 데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내가 만인과 소통하는 그런 겁니다. 수필은. 이 점은 이제 몽테뉴의 수상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모두들 여기 내 생긴 그대로 자연스럽고 평범하고 꾸밈없는 별것 아닌 나를 보아주기 바란다. 왜냐하면 내가 묘사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나의 결점들은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나온다. 숨김없이 터놓고 보여줄 수 있는 한도 내에서의 천품, 그대로의 내 모습을 내놓는다. 그러니 독자여, 여기서는 나 자신이 바로 이 책의 재료이다. 어떠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쓰십시오. 자신의 이야기를 쓰십시오. 자, 수필을 쓰기 전에 제가 세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수필을 쓰려고 하는가? 이 자꾸 전화벨이 울리네요. 또 수필을 쓸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또 나는 진정 수필다운 수필을 쓸 수 있을까? 이미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질문에 답하셨습니다. 문예대학에 등록하고 또 수필 강좌를 이렇게 열심히 듣고 계시는 자체가 이 질문에 답하신 겁니다. 남은 질문은 이제 이 수업을 얼마나 진지하게 공부하고 훈련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수필쓰기는
5단계를 거칩니다. 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편의상 나누는 거니까요. 이제 수필을 쓰시게 되면 저절로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죠. 제 생각에 이제 그 비중을 제가 프로테이드로, 이게 제 생각입니다. 무조건. 제 생각에는 이 수필을 쓰겠다고 생각하고 어떤 것을 쓸까라고 생각해내는 그런 과정, 착상이라고 하는 과정, 그것이 절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 속담이 있죠. 시작이 반이다. 이미 수필을 써야겠다. 어떤 수필을 쓸까? 이 얘기를 써야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수필은 이미 절반을 쓴 겁니다.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이제 구상하고 글을 쓰고 다듬고 발표하고 하는 이런 과정입니다. 여기서 제가 특별히 강조돼야 되는 것은 그런 생각만 갖고 글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배열을 해서 어떤 문장을 어디다 넣어서 써야겠다고 하는 구상을 하는 겁니다. 이런 구상을 해놓고 시작해야 생산적입니다. 구상을 하지 않고 그냥 지 멋대로 쓰면 물론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배열을 하는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사전에 이런 얘기를 내가 할 텐데 이 얘기를 우리가 얘기를 하더라도 조리 있게 얘기하잖아요. 순서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퇴고를 하죠. 퇴고라고 하는 과정은 이쪽에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표를 그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발표되지 않는 글쓰기는 그건 그냥 일기다. 자기만 읽는 글은 그건 문학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죠. 여하튼 하여튼 써야지 하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어떤 글을 쓸까? 이걸 써야지 하고 착상하는 단계가 절반이다. 그것만 기억해 주십시오. 벌써 착상하셨다고요? 그럼 이미 한 편의 수필이 탄생한 겁니다. 그 다음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이 글을 다 가다듬으면 되는 겁니다. 좋은 수필 쓰기의 핵심 부분입니다. 참신하고 기발한 주제와 소재를 찾고 착상 단계죠. 사물에 대한 세밀한 관찰과 탐색을 거쳐서 그 다음에 다양한 시선과 깊이 있는 사색을 통해서 창작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창작 과정에 쓰고 지우고 고치고 또 아름다운 말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고뇌와 진통이 필수 불가결하다. 수필에서는. 역으로 얘기하면 고뇌와 진통을 거치지 않은 글은 진정성이 감동을 주기 어렵다. 그런 말과 상통하죠. 수필은 제목, 그 다음에 서두, 그 다음에 본론 내용, 그 다음에 말미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이건 뭐 우리가 얘기할 적에도 기승전결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방송에서도 우리 방송 작가들이 아나운서들이 또는 출연자들이 이렇게 말을 할 적에 보통 그렇게 하죠. 타이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프닝 멘트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내용을 갖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끝날 때 되면 클로징 멘트를 날리죠. 서두는 이제 말머리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서두를 꺼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서두가 재미가 없으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TV를 보면 그 주제 제목만 보고 우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서두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고 이게 이런 프로그램이구나. 이건 난 뭐 볼 필요 없어 하고 바로 꺼버리잖아요. 서두가 나에게 재밌겠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주어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아까 책을 끝까지 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글을 끝까지 읽는 것은 바로 서두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첫 줄부터 이렇게 흥미를 가질 수 있게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기법이죠, 사실은. 그 훌륭한 수필가들은 이걸 잘합니다. 끝까지 읽게 만들죠. 수필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수레바퀴를 이렇게 그려서 표현을 했는데 수레바퀴의 축과 같은 것이 가운데 축과 같은 것이 바로 주제와 제재입니다. 어떤 글을 쓸까? 어떤 내용으로 감동을 줄까? 하는 것을 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겪었던 이러한 사례를 갖다 집어넣는 그 제재라고 하죠. 그리고 그러한 주제와 제재를 갖고 수필을 구성을 하죠. 그리고 그것들을 묘사, 표현함으로써 수필이 탄생이 되는 겁니다. 묘사에는 이제 주관적인 묘사 또 객관적인 묘사가 있어요. 이제 객관적인 묘사는 이제 뭐 그 사람의 키가 얼마다, 뭐 몸무게가 얼마다, 얼굴이 어떻게 생겼다, 뭐 이런 것들을 글로 그려내는 것들이 이제 객관적 묘사죠. 그리고 주관적 묘사는 뭐냐 그러면 그 사람의 눈동자가 총명하게 반짝거리고 있었다. 응? 그 사람의 눈이 아름다웠다. 뭐 이런 것들은 주관적인 그런 묘사죠. 묘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도 이제 나중에 수필 감상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와 소재를 선택하는 겁니다. 수필을 써야겠다? 뭘 써야 할까? 뭘 쓸까? 하는 써야 할 것.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글의 의도, 목적 이거죠. 그리고 그 주제의 밑바탕이 되는 것이 재료입니다. 소재. 그래서 자기가 평소 삶을 통해서 경험한 것, 보고 듣고 느낀 것, 또 그 자신의 눈에 비친 사물의 모습, 또 내가 겪은 상황, 뭐 이런 것들이 제재입니다. 소재입니다. 이것이 주제와 잘 어울려졌을 때 좋은 글이 나오는 거죠. 그 주제는 광범위하면 안 됩니다. 광범위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글이 산만해져요. 짧은 글이기 때문에 산문은 수필은 짧은 글이기 때문에 너무 광범위하면 안 됩니다. 그 시대 상황 또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그런 주제가 좋죠. 예를 들면 요새 코로나19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주제로 삼고 내가 겪었던 얘기를 하면 훌륭한 수필이 등장할 수 있죠. 그래서 주제에 대한 고민 또 통찰력이 거기 담겨져 있으면 독자들 공감하기가 아주 쉬운 것이죠. 또 소재를 쓸 때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일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 그림이 있죠. 이렇게 철거 현장, 이런 철거 현장의 애환을 그려야겠다. 뭐 이런 것을 소재로 이렇게 채택을 했다고 하면은 그러면 주제를 사회계층 간의 빈부 갈등 뭐 이런 것으로 끌고 가야 할지, 주제를 공권력 남용에 대한 분노 이런 것을 표출해야 될지, 아니면 이익 집단에 대한 부조리 이것을 고발해야 될 건지, 아니면 철거반 폭력에 대해서 좌절하는 그런 글을 쓸 것인지, 뭐 이런 한 가지 주제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그 철거 현장에서 겪은 그런 자기 생각을 이런 여러 가지 주제를 섞어서 하다 보면은 글의 주제가 산만해지고 또 성격이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겁니다. 자, 구성입니다. 수필에서의 구성은 마치 건축 설계와 같습니다. 집을 지으려면 그렇죠. 이 과정을 거치죠. 뭐 이제 설계부터 하고 건축 재료를 준비하고 또 토파기하고 기둥 세우고 벽 쌓고 또 내장하고 마감하고 뭐 이래서 이제 하나의 건축이 아름다운 건축이 탄생을 하죠. 수필도 이렇게 건축 설계처럼 미리 어떻게 근사한 집을 지을까 하는 그런 구상을 하고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그래야 자기가 채택한 그런 소재들, 제재들이 구석구석 필요한 데 가서 골고루 이렇게 박히게 되고 그래야 책에 있는 그런 글이 되는 것이죠. 집 짓는 거 참 어렵습니다. 없죠. 어렵고 또 여러 단계를 거치게 되죠. 수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자, 묘사는 표현하는 겁니다. 미술로 치면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그 그림, 뭐 꽃잎을 그린다 그러면 꽃잎의 세밀한 부분을 터치를 하고 어떤 색깔을 입힐지, 모양은 어떻게 할지, 크기는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그려내는 겁니다. 이게 묘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제가 선택이 되고 제재가 선택이 되고 구성도 하고 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글쓰기 묘사를 통해서 이야기의 줄거리를 만들어 나가죠. 그래서 묘사를 잘 하려면 여기 있죠. 문장력과 개성 있는 문체, 그리고 다양한 표현 능력, 그 다음에 풍부한 어휘, 언어, 지식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묘사를 통해서 비로소 작가는 자기의 개성을 발휘하게 되죠. 자기의 창조성을 무한하게 이렇게 발휘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상력이야말로 수필가의 무기입니다. 묘사를 얼마나 개성 있게 하느냐, 표현을 얼마나 남들과 다르게 하느냐, 이것이 창작입니다. 다른 사람이 한 얘기 그대로 옮겨 쓰거나 어디서 들었던 얘기가 등장을 한다면 그것은 죽은 수필이 되는 겁니다. 자, 시작을 어떻게 할까?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수필에서 말머리 중요하다 그랬죠? 이게 독자와 첫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말머리가 진부하거나 또 뭐 달쿠다른 상투적인 그런 말머리거나 너무 평범하거나 또 너무 주장이 강하거나 너무 일반적이지 않은 얘기를 하거나 뭐 저속하거나 또 뭐 외래어를 남발했거나 뭐 이러면 그러면 이제 끝까지 안 읽게 되죠. 끝까지 안 읽게 됩니다. 그래서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해야 됩니다. 피천득의 나의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수필에서 인용했습니다. 나는 우선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지금 돈으로 한 5만 원쯤 생기기도 하는 생활을 사랑한다. 그러면 그 돈으로 청량리 위생병원에 낡은 몸을 입원시키고 싶다. 어떠세요? 어떠세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로 시작하잖아요. 아, 이거 재밌겠는데? 누구든지 돈이 생기면 뭐 할까? 고민하잖아요. 바로 그 핵심을 피천득은 파고드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생활이라는 수필을 쓰면서 시작을 이렇게 하는 거죠. 우선 내가 한 5만 원쯤 생겼으면 어떻게 할까? 응? 그런 생활을 사랑한다고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말머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끝마무리는 어떨까요? 뭐든지 끝마무리가 시원치 않으면 마치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다시 가고 싶은 거죠. 그것과 같습니다. 시작 말머리가 중요하다고 했죠. 끝마무리야말로 정말 중요합니다. 끝마무리가 시원치 않으면 우리가 울림이 없습니다.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을 주는 글을 우리는 좋은 글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또 뭐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울리나, 또 닥터집하고 뭐 이런 장면들의 마지막 장면 기억하시죠? 어떠세요? 우리 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마지막 엔딩 장면, 저는 뭐 뚜렷이 기억을 합니다. 그 황야의 멋진 그런 배경을 두고 이제 스카렛 오하라하고 또 레트 버틀러가 깊은 그 사랑의 키스를 나누죠. 이 장면 잊어버리세요? 안 잊어버리죠? 기억에 오래 남는 겁니다. 엔딩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여운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이들은 서두를 쓰기가 어렵다고 하지만 나는 결미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고심한다. 용을 다 그려놓고 마지막에는 눈을 찍는 일이 지난하듯이 어렵듯이 한 편의 수필을 거의 써놓고도 결미 한 구절이 생각나지 않아서 며칠을 서랍 속에 묵혀두기도 한 경험이 없지 않다. 이런 겁니다. 그 멋지게 마무리를 하고 났을 때의 쾌감, 이 희열을 맛보기 위해서 수필을 쓰는 겁니다. 여운이 있어야 된다. 자, 이제 썼으면 제목을 달아야 합니다. 저는 어떤 때는 한 달, 두 달을 글을 써놓고선도 적당한 제목이 생각나지 않아서 고민하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적정한 제목이 있습니다. 브랜드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어떤 글에나 거기에 적합한 최상의 제목이 있을 겁니다. 그걸 찾아내는 겁니다. 마치 물건의 브랜드와 같습니다.
브랜드가 어떤 경우에는 상품의 다일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상품을 써보지는 않아도 그 브랜드만 믿고 상품을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과 같습니다. 제목이 좋으면 제목으로 모든 말을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제목은 어때야 되느냐? 바로 개성적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독창적이어야 되죠. 그리고 그 수필의 내용을 함축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제목들은 안 됩니다. 흔하고 평범한 제목, 꽃, 바람, 뭐 어머니, 가을, 사랑, 뭐 이런 거, 그죠? 어머니라고 하더라도 어머니와의 있었던 어떤 추억, 어머니의 어떤 다른 것들을 개입시켜서 제목을 달아야지. 그냥 어머니, 뭐 가을 이런 거는 시에서는 좋죠. 함축해야 되니까. 그러나 수필에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내용과 동떨어진 제목, 뜻을 알기 어려운 제목, 뭐 길게 늘여놓은 제목, 뭐 다른 사람이 썼던 제목, 또 저속한 제목, 또 야한 표현, 문법에 안 맞는 표현, 또 자기만 아는 신조어, 또 막연하고 피상적인 제목, 무슨 말인지 모르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성 작가들도 수필을 다 쓰고 나서 제목을 정하는데 몇 날, 몇 달, 몇 년을 소비하는 겁니다. 그만큼 제목이 중요하다. 다음은 이제 퇴고입니다. 퇴고는 글을 다듬는 과정입니다. 근데 이 글을 다듬는 과정은 일단 차분해야 됩니다. 정신이 맑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퇴고를 할 적에는요, 대개 새벽에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새벽에 정신이 맑잖아요. 보통 저도 글을 쓸 때 이렇게 낮에, 새벽이나 낮에 쓰는 것이 글이 잘 되지, 다시 쓸 일이 없지, 이렇게 피곤한 저녁이나 저녁 먹고 나서 졸립거나, 또 저녁 시간에는 사람의 이 신체 활동이 흥분이 된답니다. 그래서 그 글도 보면 저녁 시간에 쓴 글은 아주 흥분이 돼가지고 논리 비약이 많아요. 글의 비약이.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읽어보고 거의 대부분 날려버리죠. 거의 대부분 지워버립니다. 다시 씁니다. 그래서 글을 쓸 적에는 새벽에 쓰는 게 좋다. 퇴고도 새벽에 정리하는 것이 좋다. 또 가족들한테 한번 읽어봐 주는 것도 좋습니다. 가족들에게 의견을 듣는 거죠. 또 남들에게 주고 자문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아무리 좋은 글도 다른 사람이 보면 또 잘못된 부분을 찾아내기 쉬운 것이거든요. 그래서 내 글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 글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고맙게 생각하고 남에게 보여주는 것을 생활화하셔야 됩니다. 자, 다듬을 때, 글을 다듬을 때 꼼꼼히 살펴볼 걸 12가지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드렸던 말씀과 중복되는 말들도 있어요. 하나하나 잘 보시면서 그래서 내가 본래 하고 싶었던 말로 쓰여졌는지, 혹시 내가 격이 좀 떨어지지 않는지,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지, 뭐 또 제가 지난 2강 때 말씀드렸던 글이 바르게 쓰여졌는지, 뭐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 좋은 문장, 또 좋은 수필은 아까 건축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전원주택을 짓는 것 같습니다. 거기 전원주택이 하나 있죠. 아주 이쁘죠. 저도 이런 집에서 한번 살고 싶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요새 유튜브를 그냥 전원주택만 검색합니다. 비록 돈이 없어서 전원주택을 짓고 살 형편은 못 되지만 언젠가는 내 이런 집에서 살아야지 하고서 계속 유튜브를 조금씩 이렇게 남기고 있습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좋은 수필은 마치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 전원주택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수필을 쓸 때는 전원주택을 짓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렇게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멋진 문장이 잘 쓴 글은 아닙니다. 제가 하나를 그냥 넘어갔네요. 문장에 대한 얘기를 넘어갔네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글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단어만으로 생각이나 느낌을 전달하기 어렵죠. 그래서 문장에는 한 줄의 글에는 작가의 생각이나
사상, 가치관, 뭐 심리 이런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을 보면 글쓴이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기 이제 벽돌 쌓기와 저는 비교를 하는데요. 문장은 마치 그 벽돌 한 장 한 장이 단어나 어휘라면 이것을 차곡차곡 모양 있게 쌓아 나가는 것은 바로 문장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장은 우리가 벽돌 쌓기가 꾸불꾸불하거나 또 수평이 맞지 않거나 하면 집 모양이 흉해지죠. 그리고 무너질 위험도 있죠. 문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단어나 문장 하나하나의 선택, 그 다음에 배합, 조화 이런 것은 벽돌 쌓듯이 우리 미장공들이 이 벽돌 쌓고 바르는 그런 과정처럼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런 이제 좋은 전원주택을 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원주택을 짓는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문장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멋진 문장을 썼다고 해서 잘 쓴 글은 아닙니다. 멋진 문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읽는 사람이 글쓴이의 생각 또 마음을 같이 느끼고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잘 쓴 글입니다. 문장이 멋있다고 해서 잘 쓴 글은 아닙니다. 물론 문장이 멋진 잘 쓴 글이면 더 좋죠. 그래서 자기가 살면서 느꼈던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내면에 쌓여서 어떤 자기의 하나의 사고, 체계를 이루고 있다면 그런 것들이 글의 표현이 됐다면 그러면 좋은 글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화 거는 얘기 했잖아요. 누군가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어머니한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집사람이나 사랑하는 남편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메시지를 담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얘기 속에 진실이 숨어 있는 거고 재미가 있는 거고 또 들을만한 겁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수필도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글로 표현할 뿐이죠. 작가는 그러한 이야기를 실감나게 정확하게 표현하는 능력을 기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한 아이가 코끼리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코끼리가 진지하게 그 이야기를, 그 책을 듣고 있죠. 이런 겁니다. 좋은 글은, 감동을 주는 글은 코끼리도 감동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코끼리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수필 연습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제가 수필 연습 과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서부터 쓰시기 바랍니다. 제목은 첫째가 코로나 바이러스와 삶이라는 주제죠. 이게 제목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목은 여러분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삶과 관련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채움과 비움의 미학.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움과 비움, 채운다는 것과 비운다는 것에 대한 미학을 주제로 해서 다뤄주십시오. 제목은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글의 내용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소재도 여러분이 구하시고 서두, 말미 여러분이 매끈하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완성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아까 5분 스피치, 2분 스피치 5분 글쓰기 했잖아요. 그것처럼 그냥 자유롭게 서술해서 쓰십시오. 그리고 잠깐 손을 보시고 그리고 제 메일로 완성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제 메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메일은 제가 단톡에다가 그렇게 메시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거기에 이제 빨간 걸로 이렇게 첨삭을 해서 여러분에게 다시 보내드리는 그런 걸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수필에서 착상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고 착상하였다면 절반을 이룬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착상은 바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 이 아이디어는 이건 제 경우입니다.
화장실에 앉아 있으면 그렇게 아이디어가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또 뭐 샤워할 때나 또 출근할 때, 운전할 때, 또 뭐 잠들기 직전, 또 깨기 직전, 뭐 이럴 때, 잠 안 올 때, 또 회의를 하는데 따분하다, 천편일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끄적끄적 메모를 하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이디어는 이럴 때 무료한 시간에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멍 때리다 그러죠. 멍 때린다. 이게 모닥불을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 걸 요새 애들이 불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 멍 때리는 시간이 여러분에게는 착상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아이디어가 잘 떠오르지 않는다. 착상이 잘 안 된다 그러면 활용하십시오. 멍 때릴 때 착상이 일어납니다. 자, 다음 시간에 수필 감상 시간에 공부를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